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3주차 2교시 금융투자 이해 공부하겠습니다. 준배학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저축화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의 필요성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세부 내용이에요. 포트폴리오 기본적 분석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과 투자입니다. 저축과 투자 이해 저축이란 무엇인가? 절약하여 돈을 모아두는 것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것을 우리는 저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저축의 특징, 가입한 시점에서 이미 정해진 만기의 이자 수익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손실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이자 수익 이상의 더 이상의 수익은 얻기 어렵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엔 투자예요. 가능성에 자금을 묻어두는 것으로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 투자입니다. 특징은 투입 시점에 투자 수익을 알 수가 없어요. 저축과 다르죠. 나중에 결정됩니다. 수익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또 나옵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 경영통계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평균과 분산 또는 평균과 표준 편차, 즉 수익과 위험 그 관계죠. 기대 수익과 위험 서로 상충관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대 수익이 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지게 되겠죠. 경쟁이 심하면 그만큼 수익도 클 것이고 경쟁이 얕으면 그만큼 얻고자 하는 시열이 작아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번 학기 창업이에요. 창업은 투자의 일부분이죠. 이 투자라는 것은 넓은 범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이 되겠죠. 투자. 그건 넓은 범위고 창업은 좀 그 안에 작은 범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도 있을 수가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을 수 있고 뭐 금융 골동품 투자도 있고 금과 은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땅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아파트 투자도 있고 뭐 오피스텔 등등등.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 창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도 결국은 투자예요. 그래서 투입 시점에 투자 수익을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결정되죠. 손 탁탁 털었을 때. 그렇죠? 위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저축과 투자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과 위험의 비교예요. 위험도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수익률도 일반적으로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식이 뭐 채권도 있고 CD도 있고 은행 예금이 있어요. 주식이 그만큼 수익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위험도 그만큼 높은 거겠죠. 큰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반면 예금은 위험도 낮은 만큼 수익률도 낮은 거겠죠. CD하고 채권은 우리가 예금 정도로 예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권 투자는. 채권도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많아요. 근데 위험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투자한 어느 기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그 회사 채권을 샀는데 나 돈 못 줘, 배째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양도성. 무기명이라서 아버지가 사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물려줄 수 있어요. 금과 은은 내가 구입해가지고 아들, 딸, 주위, 뭐 조카 누구한테 친인척한테 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금과 은에는 이름이 안 적혀 있죠. 내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 명의로 사야 돼요. 근데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겨주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상속세, 양도세, 뭐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CD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의 간격, 하이 리스크,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률도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은행 예금 같은 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저축과 투자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의 수익률은 사전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투자의 수익률은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축, 투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기, 재산 형성기에 저축하는 것이고 투자는 재산 증식기에 하는 것이고 특징, 저수익, 저위험,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보겠죠. 투자는 수익성이 높은 거고 저축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있어요. GDP 성장률, 저축, 금리, 이자가 많이 따라가는 것이죠. 투자는 수익률은 개별 투자 자산에 따라 달라요. 아파트를 샀는지, 아파트도 강남에 샀는지, 강북에 샀는지, 안양에다 샀는지, 저기 부산에다 샀는지, 대전에다 샀는지 달라지겠죠. 경기 민감도 투자에 비해서 낮아요. 저축에 비해서는 높아요 라고 보는 것이고 직업가에 비교해서는 보게 되면 고정급여직이고 저축은 이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투자는 사업과 비슷하죠. 열심히 해서 잘하면 많이 버는 거고 열심히 했으나 뭐 운이 따르지 않고 그렇다면은 뭐 수익이 낮아질 수도 있고 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축과 투자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행 갔다가 알바비를 예금하는 것은 요구불 예금이죠. 요구불. 내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래요. 저축성 예금은 정기 적금처럼 100만원, 1000만원, 1억원을 은행에다 넣으면 저 1년간 찾지 않을 거예요 하는 게 저축성 예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 예금의 이자는 높을 것이고 요구불 예금의 이자는 낮겠죠. 내가 수시로 찾을 수 있으니까. 요구불 예금은 요구하면 즉시 예금을 주지만 이자는 낮아요. 저축성 예금은 약정기간 예금한 경우 약정이자를 주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이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증권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지만 파생금융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증권도 내 현찰만 투자하면 괜찮은데 혹시 증권사로부터 신용을 받아서 즉 증권사로부터 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비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이 있어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Yes 하면 금융투자상품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비금융투자상품이겠죠. 비금융투자상품은 예금, 보험기업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 내가 100만원 투자했는데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원금을 초과해서 손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돼요. 네. 그걸 파생상품, 선물이나 옵션을 말하는 겁니다.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증권을 말하는 거겠죠. 네, 뭐 채권도 여기에 속할 수 있겠네요. 저축과 투자 이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향후 경제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저금리 시대에는 현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금리는 거의 제로에 근접하고 있어요. 오늘날이죠. 지금
은행에 때 예금하면 약 1.5% 정도 주나요? 1.1%? 그럼 세금 떼고 나면 거의 없죠. 그래서 실제적인 금리는 거의 제로. 아마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금리 시대에는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질 수 있어요. 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가지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요. 1주차 때, 2주차 때 공부했죠? 지난주. 따라서 저축만으로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투자, 우리 창업도 투자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했죠? 최근 기업 가치가 향상되면서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금융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금융 투자 회사들로부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하기다 보니 주로 이제 금융 쪽에 투자하세요 라고 보는 것인데 이 시간은 또 창업이니까 우리는 또 창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돈이 있으면 창업도 생각해 볼 것이고 창업해서 수익이 생기면 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투자의 필요성,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한국은 79%, 금융자산 21%, 미국 부동산 67%, 금융자산 33%. 좀 조사한 시기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그 각 가정마다의 자산운용 비교를 지난주 봤고요. 이번 주에도 한번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실수를 해서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바구니에 있는 계란들이 모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바구니 2개를 놔가지고 계란을 반반씩 우리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포트폴리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실수로 한 바구니를 깨뜨리면 나머지 한쪽의 바구니가 생생하니까 괜찮은 거겠죠. 한국은 자산 포트폴리오가 주로 부동산에 편집되어 있어서 이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부동산의 가격 하락 가능성 아직은 없으나 향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주택보급률 100% 상회가 됐어요. 따라서 점차 주택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100% 넘었는데 왜 계속 부동산가 뜨면서 우리 집이 필요해요? 그럴까요?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인지 투기꾼들인지 다가구 가지고 있어. 다가구. 한 가정에서 2채, 3채, 4채, 5채, 50채, 60채, 100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부동산 투자가 고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는 금융상품 또는 창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 부동산 하락의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자산 관리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3요소를 배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익성 투자겠죠. 안정성과 유동성은 저축이겠죠. 그래서 저축만 하는 것보다 또는 투자만 하는 것보다는 수익성과 안정성, 유동성을 고려한 투자도 하면서 저축도 하라. 물론 돈이 많은 경우겠죠. 그러나 그게 좋은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구성 3요소 보니 수익성 있죠, 안전성 있죠, 유동성 3가지가 있습니다.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가실 걸로 믿어요. 내가 창업을 할 때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창업을 할 때
수익성이 중요해요? 안정성이 중요해요? 유동성이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수익성 같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중에 수업 뭐 창업과 관계없는데 친구들 만날 때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을 사귈 때 친구의 수익성을 봐야 될까요? 안정성 봐야 될까요? 유동성 봐야 될까요? 유동성을 봐야죠. 여러분 나이에는. 지금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그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는 35, 여자는 32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 아직 10년 남았죠? 10년간 연애? 네. 유동성이 왜 중요합니까? 친구를 만났어요. 되게 멋있어요. 뭐 내가 찾던 이상형이에요. 아주 멋있어요. 또는 아주 예뻐요. 뭐 그래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겠죠. 내가 찾던 이상형이에요. 근데 만나다 보니 얘가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또 가끔 보면 마마보이, 뭐 파파보이 이렇게 막 변해가요. 그리고 네, 막 담배도 심하고요. 술도 심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그래. 외모로 봤을 때는 이상형인데 만나다 보니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빨리 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만 만나. 유동성이에요. 그만 만나 그랬더니 얘가 밤만 되면 새벽 2시에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단톡방에 글 보내고 옛날 같으면 미니 홈페이지 파기시켜버리고 SNS 돌아가지고 이상한 글 올리고 가고 피곤하겠죠? 맨날 집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유동성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 그래요.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유동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는 유동성 아 이놈이 사귀다가 잘 헤어지자고 할 때 잘 헤어질 수 있는 놈인지 그것부터 먼저 보고 근데 예전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 전부 다 에이 그래요. 예. 그냥 만날 것만 생각하나 봐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왜 수업 말하다 제가 중간에 멈추냐고요? 녹음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강의실 같으면 거기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기업의 내적 요인과 기업의 외적 요인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의 내적 요인은 경영 성과예요. 시장 점유율이 필요하고요. 재무 구조가 필요하죠. 경영자가 필요하죠. 연구 개발 능력이 필요하겠죠. 기업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기업의 외적 요인은 기업 밖의 일이에요. 대한민국 경기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어떤가요? 대한민국 통화량이 어떤가요? 대한민국 물가가 어떤가요? 금리가 어떤가요? 환율을 보는 것이죠.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 기업 밖의 외적인 문제고 이 문제들은 기업 내적인 문제들이에요. 경영 성과는 알겠어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뭔가요? 이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는 당구 마크입니까? 딴딴딴딴. 여러분들이 오늘 영화를 보고 싶어요. 친구랑.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떤 영화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봐요? 예매율 보죠. 최근에 예매율이 가장 높은 거 1등이 뭔가 딱 봤을 때 아, 이 영화가 예매율이 잘 높구나. 그게 바로 시장 점유율이에요. 예매율 1등 하는 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영화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 권한을 갖는 거죠. 1층의 식당, 2층의 식당, 3층의 식당 또는 1층의 커피숍, 2층의 커피숍, 3층의 커피숍 있으면 여러분들은 1층부터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등은 알아서 굴러가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사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화장품을 사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화장품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걸 선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기업 내적 요인 중에 매우 중요해요. 1등은 알아서 굴러가요. 재무구조, 뭐 경영자, 연구개발 능력, 기업 이미지. 기업 이미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표겠죠? 상표 값으로 알아서 굴러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옷을 사러 갔는데 이 옷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래요? 아, 이거 김태희가 광고했던 옷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게 되겠죠? 아는 연예인이 갑자기 안 떠올라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 분석입니다. 좋은 주식의 선택과 적절한 매매 시점을 찾기 위해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내적, 외적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기본적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에는 경제 분석이 있고 산업 분석이 있고 기업 분석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요. 즉 경제 분석을 한 다음에 산업 분석하는 것이고 산업 분석한 다음에 기업 분석하는 거예요. 경제 분석은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보는 거죠. 좋아지고 있으면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이 가장 빨리 날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빨리 좋아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올림픽을 보다 보면 100m 땅 하잖아요. 100m 뛰기 하죠. 여러분도 100m 다 뛸 줄 알아요. 100m. 단지 기록이 22초 나오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또 100m 시합을 해요. 그래서 1등을 고르잖아요. 그나마 제일 빠른 사람, 0.01초라도 빠른 사람 고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산업분석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가장 빨리 선두로 주장하는 거. IT 업종이냐, 자동차 업종이냐, 건설 업종이냐, 무역 업종이냐, 금융 업종이냐, 뭐 선박이냐, 게임 관련주냐 쭉 보고 가장 빠른 놈을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익률이 더 많이 나는 거죠. 여러분 다 예뻐요. 다 멋있고. 근데 고르잖아요. 거기까지. 그럼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을 골랐어요. IT 업종. IT 업종 중에도 많은 종목들이 또 있잖아요. IT 업종 내에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 중에서 또 고르잖아요. 그 중에 누가 또 제일 잘생긴 놈 다 골라놨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성격이 좋아 보이는지 돈이 제일 많아 보이는지 또 고를 거 아니에요. 이상. 경제 분석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제 분석 한다고 그랬죠?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하는데 경제 분석은 뭘 보나요? 경기를 보겠죠. 경기와 주가의 관계를 보겠죠.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경기가 나쁘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주가는 경기 변동보다 앞서 움직이는 경기의 선행지수로 인식하고 있어요. 경기 변동은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쇠퇴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불황기, 이게 불황기겠죠? 불황기. 그렇죠? 회복기, 호황기, 쇠퇴기, 불황기, 회복기, 호황기, 쇠퇴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때는 경기가 좋을 때, 이때는 경기 안 좋을 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가는 호경기 정점에 근접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고 불경기 저점에 근접하면 주가는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가 먼저 움직여요. 이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주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경기가 하락할 때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바닥 근처 오게 되면. 이해가시죠?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상투 치고 빠지는 거죠. 조만간에 경기가 하락하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가는 경기의 선행지표. 통화량과 주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풍부한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가게 되면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돼요. 풍부한 자금이 개인에게 흘러가게 되면 개인은 주식 매입이 활성화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으면요. 돈이 많으면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창업도 하고 커피숍 하나 또 내고 그리고도 돈이 나오면 야 주식도 한번 사볼까 하고 주식 투자하게 되는 거겠죠. 금리와 주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로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서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주식보다는 저축을 더 선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주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럼 주가가 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번엔 물가와 주가입니다. 쏘리.
물가와 주가를 저의 실수로 지금 화면이 넘어갔는데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상승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살짝 넘겼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이번엔 경제 분석에 이어서 산업 분석입니다. 산업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IT 업종을 보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주위에 코인 노래방, 뭐 PC방, 떡볶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닭강정, 피자 가게, 커피숍, 뭐 등등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주위에 업종들 많이 있죠. 그걸 쳐다봐도 돼요. 그걸 바라봐도. 주력 제품의 수명 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 전망은 주력 제품의 수명 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도입기 때는 초기 비용이 많이가 투입돼 가지고 이용 발생이 어렵겠죠. 초기에는, 사업 초기에는 그만큼 이익 발생이 어려워요. 사무실도 내야 되고 직원들도 내야 되고 광고 홍보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료도 많이 사와야 되고. 성장기 때는 매출의 급성장으로 급격한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성숙기가 되면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단위당 이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쇠퇴기에는 매출 감소로 철수, 문 닫는 거예요. 또는 업종,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커피숍 보게 되면 한 건물 걸러 하나씩 있죠. 성장기 때 돈이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커피숍을 내는 거죠. 경쟁이 심해요. 네, 그래서 단위당 이익이 감소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방법,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익은 매출액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익도 이렇게 따라 움직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익은 주로 이제 성장기 때나 성숙기 때 많이 보게 되는 거고 성숙기 지나게 되면 쇠퇴기가 되면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이익도 감소한다. 그렇죠? 성숙기가 되면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커피 마실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커피점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나눠갔잖아요. 산업구조 분석을 하고 싶어요. 경제 분석은 앞서서 뭐 금리도 따져봤죠. 뭐 물가도 따져봤죠. 뭐 경기가 올라가니 안 올라가니 따져봤겠죠. 뭐 GDP 성장이 되고 있냐 안 되겠니 따져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산업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보는 겁니다. 산업의 경쟁 구조를 결정짓는 구조적인 요인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구조적인 요인이 뭐가 있느냐? 잠재적인 진출 기업의 위협, 대체 상품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산업 내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등등이 심하냐를 보는 게 산업구조 분석이에요. 커피숍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커피 산업, 커피점을 내고 있어요. 잠재적 진출 기업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잠재적인 진출 기업. 우리가 커피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 건물에 새로운 커피점이 들어오는지, 저 멀리 스타벅스 하나가 또 들어올 것인지, 뭐가 들어올 것인지, 뭐 투썸이 들어올 것인지, 다 들어올 것인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치킨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치킨 뭐가 유명합니까? 뭐 맥도날드 치킨, 뭐 롯데리아 치킨도 있고 아웃백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겠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치킨집, 또 대형 점포 치킨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대체 상품, 커피점을 내고 있는데 옆에 유명한 전통 찻집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면 또 파리바게트가 돌아가지고 우리 커피점 손님들을 거기서 또 파리바게트가 빵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쫙 마련해 놓으면 분위기 좋게, 그것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대체 상품. 구매자의 교섭력이 또 우세하냐,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이 우세하냐. 이거는 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한 명인 경우냐, 남학생이 한 명이고 여학생이 많은 경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이 한 명이에요. 이때 나의 위치, 남학생이 나 혼자인데 여학생이 많은 경우에 나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사는 사람의 교섭력이 강하냐,
파는 사람의 교섭력이 강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산업 내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하냐. 경쟁 심하면요. 수익이 그만큼 나기 어렵겠죠. 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양을 줄일 수가 없어요. 더 친절해져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 뭐 하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공급자 우선이냐, 구매자 우선이냐, 대체품이 있느냐, 경쟁자가 있느냐 등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산업구조 분석이에요. 이제 기업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영분석이라고도 표현해요. 경영분석. 기업 분석을 경영분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업 분석은 개별 기업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 단계. 질적인 분석이 있고 양적 분석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질적 분석 무엇인지, 양적 분석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분석, 양적 분석. 이번 학기에 경영통계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질적 자료, 양적 자료. 질적 분석,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질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 경영자의 능력이라든가 기업 고유의 경영 전략이라든가 조직 문화, 기업의 연영 및 존속 기간 등이 바로 질적 분석이에요. 말로 돼 있는 거죠. 말로, 글로 돼 있는 거. 양적 분석은 수치화된 자료입니다. 수치화돼 있어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사용해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 재무제표를 활용해 가지고 수익성 따지죠, 안정성 따지죠, 성장성 따지고, 유동성 따지고, 레버리지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 즉 펄을 하느냐, 주가 매출액 비율, PSR,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R 등을 우리가 분석하는 걸 양적 분석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경영 언론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재무관리라든가 투자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업과 주식회사예요. 기업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죠. 우리의 삶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기업은 일자리 및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금의 수요자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 통과. 기업의 종류를 보니까요. 소유 형태에 따라서 개인기업과 회사기업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개인기업은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며 사업자 등록으로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업을 말하는 거겠죠? 창업. 개인기업이 커지게 되면 회사기업이 되겠죠? 조직화된 법인의 자격, 법원의 등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기업, 회사기업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기업의 종류입니다. 회사기업이라 하면 상업상 사원이 갖는 책임과 권리를 기준하고 있고요. 회사의 종류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는요. 주식을 발행하며 설립한 회사로서 효시는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부터 당시 정부로부터 동방무역의 정권을 받아 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인류의 최고 발명품으로서 세계적으로 부의 가치 중 약 90%가 주식회사를 통해서 창출하고 있어요. 주식회사는 자본의 결합체이므로 설립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사원을 확정해야 되고 기관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주식회사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중의 소규모 영세자금을 모아가지고 대규모 산업자금화를 하는데 효율적인 제도고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유한책임 제도가 있고요. 증권 제도가 있고요. 전문 경영인 제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주는 단지 자신이 출자한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증권 제도. 출자한 금액은 소액의 유가증권이 되어가지고 자유로운 양도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따라서 부담이 없이 투자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팔 수도 있고 또 다시 살 수도 있어요. 투자 자금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회수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면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요,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인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채권을 발행하는 거겠죠. 또는 금융기관으로 돈을 빌려오는 거. 돈을 빌리는 건 우리가 대출, 채권을 발행하는 건 우리가 또 이제 부채 발생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본으로 돈을 조달하는 것은 주식 발행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기업체를 운영하면 아니면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빌려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투자할래? 돈 좀 대. 그게 이겁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고 나한테 돈을 좀 빌려와. 어디서 빌려오는 거겠죠? 그건 타인 자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채권 발행이 있고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주식 발행. 여러분이 창업할 때는 위에는 뭐라고요?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빌린 거, 친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빌려오는 거. 그렇죠? 대출 받아오는 거. 자기 자본 조달은 주위로부터 투자자, 나랑 같이 투자하자. 그런 경우입니다.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기 자본, 채권을 발행하면 그건 부채, 이거는 자본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식 발행한 사람들한테는 배당을 줘야 되고 채권을 발행한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채고요. 이건 자본금으로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합치면 자산이 되는 거겠죠. 자금이 기업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외부 자금, 타인 자본, 그건 채무가 되고 부채가 되는 거죠. 자기 자본은 자본금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오는 것은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죠. 대출받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본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우리 회사의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배당을 줘야 돼요. 대출, 돈을 빌려왔거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해요. 창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자영업을 운영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불량품 안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기업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수하고 저렴한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사회 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것. 정당한 이윤과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 국가에 대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주에 대한 책임들이에요. 기업의 필수적인 책임이겠죠. 이익 실현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건 주가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기업 가치를, 주가를 높여주고 기업의 유지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주가를 높여줘야 좋아하겠죠. 그겁니다. 기업의 윤리란 무엇인가? 기업을 경영할 때 지켜야 할 윤리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의 투철한 윤리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기업과 주식회사 제1단계 주주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것이고요. 제2단계 종업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것이고, 제3단계 과업환경 구성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것이고, 제4단계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회에 또 환원하고요. 기여를 그만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이상 오늘 또 열심히 공부했죠?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배웠나요? 기본적 분석, 경제 분석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하는 방법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우리가 기업 분석을 경영 분석이라고 그랬죠? 요 내용들 쭉 살펴봤고, 주식회사도 살펴봤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까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